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이랑 요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80년생인데요. 40대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노땅으로서 저는 통일을 이제 개발 협력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들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에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개발 업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한 가지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서 통일 협상을 지원하는 협상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은행에서 사이프러스 통일협상에서 제가 통일협상의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상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일과 그리고 그것을 사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통일에 대해서 개발 협력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주제가 딱딱한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서 통일협상을 제가 이제 협상팀으로 거의 2년 반 동안 일했는데요. 그때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의 통일협상을 지원한 곳은 세계은행도 지원을 했고, UN, 유러피안 커미션, 여러 IMF, EBRD,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특히 그 세계은행에서 한 일들은 통일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또 통일 비용을 분석한 일도 했고, 또 각 그 나라의 산업별 통일 이후의 영향,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은 또 무역을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 또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통합을 해야 되니까 화폐개혁이라든지 금융시장 준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방안, 기간산업 투자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프러스가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 보면 동지중해에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섬나라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으로는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키시 사이프러스 커뮤니티 TCC 라고 하고, 또 남쪽에는 리퍼블릭 오브 사이프러스 공화국 혹은 그릭 사이프러스 시프리어 커뮤니티 GCC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가 제주도의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인데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다르냐, 당시에 이제 통일 협상을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양측을 비교를 해보면은, 남쪽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곳과 북측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가 남측이 북측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로 나눴을 때의 1인당 소득을 봤을 때는 또 남측이 북쪽보다 한 30% 정도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를 다 합쳤을 때 남측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지만은 1인당 GDP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건 사실은 남과 북이랑은 굉장히 다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의 한 3%, 2% 정도의 1인당 GDP를 지금 보인다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경제의 차이가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노동 참여율을 봤을 때는 남쪽에는 약 63%, 북쪽은 약 48%라서 남쪽이 훨씬 높은데, 실업률을 보면은 남쪽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측은 노동 참여도 하지 않고 실업에도 잡히지 않은, 일자리를 찾지도 않은 그런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이거는 누군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되게. 사실 이 북측 같은 경우에는 터키가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터키가 지원해주는 나라다. 그래서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건데요. 남북을 이렇게 오가는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JSA가 찍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과 다르게 여기는 우리가 여권을 들고 보여주고 지나가서 남쪽 북쪽을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이프러스가 분단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동지중해라는 곳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여러 나라로부터 식민지를 당했는데 제일 최근에는 1914년에 영국령이 되었다가 6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권력을 분권해서 터키계의 부통령 그리고 터키계 국회의원은 한 30%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리스계가 이렇게 갖는 것으로 헌법을 보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터키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충돌이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원래 그 식민지와 같은 그 영국이 다시 와가지고 보증국으로 개입을 합니다. 안전을 뭐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개입을 하는데 이러다가 1964년에는 UN 평화유지군이 이제 그린라인이라는 군사분계선에 상주를 합니다. 아까 이렇게 가운데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그린라인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처럼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UN 평화유지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두 나라가 이렇게 두 민족이 같이 섞여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1974년에 그리스계 사이프러스 군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당시 이제 그리스가 군부 정권이었는데 사이프러스를 그리스로 편입시켜가지고 그리스의 일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터키가 이거는 우리 터키 인종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리스 땅도 아니고 사이프러스인데 이러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개입한 거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침략한 거고 이렇게 나라마다 설명하는 게 다른데요. 그때 이제 터키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전쟁이 났고 그때 내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계 사이프러스 사람들과 터키계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 내전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피난민이 인구의 3분의 1이었고 그 원래 평화유지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거기를 따라서 완충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유지군이 있었던 곳에 뭐 반경 몇 킬로는 아무도 가지 못한다.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 옆에 막 지뢰밭 있고 이런 것처럼 완충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그어놨어요. 섬을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이제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은 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동하고 북쪽은 다 터키계가 이동을 해가지고 북쪽은 사이프러스 터키 연방국가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터키만 이곳을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프러스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남사이프러스가 이제 EU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사이프러스도 이제 EU국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그러면 EU에 가입하기 전에 그 EU의 마지막 분단국인 사이프러스에서 우리는 평화를 보고 싶다. 너네 통일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난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그 코피 아난의 계획, 아난 플랜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양쪽을 협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 결국 이 2년 동안의 협상 이후에도 아난 플랜이 결국은 실패를 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남측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우리 통일하고 싶지 않다. 그 주요 이유는 그 당시에 남측이 북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우리 독일 보니까 서독이 계속 통일 비용 내던데 우리 그거 내고 싶지 않다.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성과를 얻었는데 가장 큰 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그린라인 휴전선을 옛날에는 통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통일은 안 해도 휴전선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자. 원하면은 우리 양측의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여권을 다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게 하자 해가지고 상품과 사람 이동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은 안 했지만은 이동이 되니까 엄청난 진전이었죠, 이 협상이. 그리고 EU에서는 이제 통일 준비를 기금을 우리는 이제부터 니네 통일하려니까 돈 되게 많이 들더라.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일이 안 되는구나 잊고 있었는데
2015년에 다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막 일었어요.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총장님이셨고 반 총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역시 2년 있다가 2017년에 이제 스위스에서 협상을 평화회담을 했지만은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사이프러스 협상 지원을 했는데 그럼 왜 이때 갑자기 왜 계속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은 크게 봤을 때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던 섬이 왜 갑자기 2015년에 통일하자 그랬을까?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측이 과거에는 남측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북측 너무 못 살고 우리는 잘 살아. 근데 북측이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보니까 소득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남북에.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근해에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이 발견이 되는데 이 가스를 채굴해가지고 팔려면은 남북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걸 수출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북 양측 모두 통일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마침 선출이 됩니다. 양쪽 모두.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의 당이 다 통일 우호 세력이 되었고 또 남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래 그리스계인데 그리스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돌파구를 찾고 싶다 이러면서 통일이 한 가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은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처음에 협상을 시작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터키에도 이제 얼두안 같은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주변에 생기게 되죠. 그 사이프러스 주변의 강대국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프러스의 평화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는. 그리고 사이프러스의 젊은 층이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안 좋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은 또 이 2년간의 협상을 통해서 몇 가지 진전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우리는 연방제로 할 것이다. 두 지역을 이렇게 각각의 주처럼 연방제로 하겠다는 그 통일 방안 하나는 뭐 이렇게 써놓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주민이 이제 통일하면은 내 땅 내 나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까 그 방안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는 통일한 국가에서 권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북측에 있는 그 주 사이프러스 터키군을 이제 터키에서는 점차적으로 철수하겠다 그러고 그리스계에서는 당장 통일 다음날 바로 철수해라. 거기가 굉장히 큰 불합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우리가 지난번 협상도 그렇고 이번 협상도 그렇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가고 있고 한 가지씩의 장애물은 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구조에 대해서 연방제라든지 토지 보상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은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충분히 잘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건데요. 통일의 경제 효과를 당시에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양측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 협상을 하려면은 뭐 이걸 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뭐 얼마가 이익이 되고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우리가 하면은 뭐 너네는 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했을 것이다. 스스로 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중립적인 국제기구 세계은행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연구한 방법은 이제 2017년에 통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2015년까지 통일하지 않았을 때 그 경제 전망, 자연 성장률 대비해서 통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봤고 이 주요 변화는 통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경제에서 샥이라 그러는데 통일이 그럼 도대체 어떤 샥을 일으키냐 결국은 이제 수출이었습니다. 전 세계랑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터키 말고는 갑자기 전 세계랑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남쪽은 그리스랑 수출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남쪽은 터키랑 교역을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되고 그 북남 사이프러스를 서로 오가는 그 교역이 없는데 그 교역이 증가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통일 후에 수출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관광업이 이제 크게 늘 것이다. 뭐 이런 변화들을 샥으로 놓고 그 샥이 얼마만큼 되냐는 이제 그 무역 국제통상, 뭐 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그래비티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지금 여러 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특별한 이제 방해가 없으면은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서로 무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 모델을 사용해서 통일을 하면은 이제 제한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대비 얼마만큼 무역이 증가하느냐를 일단 한번 계산했고, 두 번째는 이제 CG 모델, 이게 연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CG 모델은 이제 모든 시장, 뭐 상품 시장, 노동 시장, 뭐 자산 시장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한 시장에서 변화가 다른 모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그 상품 시장, 수출 시장과 관광업에서의 변화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통일은 북측의 삶의 수준을 크게 향상합니다. 그래서 2032년 사이프러스 북측의 1인당 GDP는 통일하지 않는 것보다 4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측과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났는데 그 수준을 77% 정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소득 격차가 줄어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후에도 북측은 남측보다 77% 정도로 계속 못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동독과 서독을 봤을 때도 동독은 계속 서독보다는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 한국 안에서도 수도권은 잘 살고 또 좀 잘 못 사는 지역이 있듯이 그 갭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는데 이 후생은 수출 산업 분야로 생산 능력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향상하는 것입니다. 북측의 경우에는 특히 관광, 그리고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었고, 그런 곳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이 이동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또 특히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고, 또 땅에 대한 지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통일을 북측의 1인당 실질소득을 파란색이 통일하지 않은 경우에 2017년 대비 이만큼 올라가는데, 통일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북측을 남측 대비를 했을 때는 통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한 이 정도인데 차이가 한 66% 수준이었는데 통일을 했더니 77%까지 올라간다. 이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통일을 하면은 그 재화 수출이 변한다고 하는데 2014년에 지금 현재 북측의 수출은 이렇고 대부분은 이제 터키에 수출을 하고 요만큼 수출을 하는데, 통일을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만큼은 수출을 해야 되고 다양한 나라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통일이 굉장히 과정이 많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고, 뭐 언제부터 하고, 그 결과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또 뭐 어느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다 가정인데 이 가정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상품 교육이 많은 경우, 아니면 뭐 오히려 관광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나눠가지고 6가지 시나리오를 나누고 그 시나리오별로 예상 소득을 이제 변화를 한 다른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광 붐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땅값이 되게 많이 오릅니다. 북측 같은 경우에는 2032년에 땅값이 이만큼 오르고, 지대가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오르는데 숙련 노동자의 노동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거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것인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이런 통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북측 같은 경우에는 2000 당시에 통일을 하면은 이런 산업들은 승자입니다. 훨씬 더 이제 갑자기 수출과 생산이 많아지는데, 이런 산업들은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부분 이런 데는 더 이상 이제 북측에 남아있지 않고 다 남측으로 비교 우위를 뺏겨서 남측의 금융 부분이 더 커지지 북측은 오히려 작아져요.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양쪽에. 그런 것을 봤죠.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반도에 보고 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통일의 경제 효과가 비용보다 크지만은 이런 효과를 제대로 받으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 무역 정책이라든지 또 물건을 팔려면은 품질 보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 표준이 국제 표준과 맞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 환경, 뭐 산업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좀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뭐 77% 올랐다, 60% 올랐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업이 많이 발전되니까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제 그 가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통일 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모델을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것은 협상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언제부터 통일이 됐을 때, 이런 협상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다른 결과를 도출을 해가지고 이런 경제 모델이 협상을 도왔다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은 그러면 한반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모델을 쓴 적이 있느냐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썼던 그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을 사용한 사례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데요. 이 북한 통일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하면은 남쪽은 사실은 북의 재정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총 생산 GDP가 소폭 감소합니다. 근데 북측은 이제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놀란드라는 피터슨 인스티튜션에 계시는 학자가 쓴 것도 비슷해요. 다 같은 모델을 사용한 건데 통일을 하는 경우에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분 시장 통합에 따라서 휴생이 크게 향상하고 또 병력이 축소해서 추가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상품 시장 통합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생산 요소 통합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제 북측의 1인당 소득은 장기간 남쪽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냐 보면은 대부분 북한의 소득은 크게 올라가는데 남한 소득은 크게 올라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보다 계속 못 사는 상태가 그 갭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못 사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느냐라는 것은 연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뭐 가정이 다 다를 것이고 뭐 데이터가 다 다를 것이고 연구 방법이 다를 것이고 이런데 결국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본 것처럼 이 수치가 뭐 얼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 전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 돼야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통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기 위한 툴이지 여기서 뭐 이 가정으로 해가지고 60% 오른다 그게 진리도 아니고 단순히 가정일 뿐이며 다만 이런 모델을 통일 준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가 저는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주요 협상 분야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연방제, 제목이 안 보이는데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방제로 통일 국가 구조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연방제라는 것이 우리도 옛날에 뭐 6.15 선언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는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연방제 그거 굉장히 뭐 무서운 거 아니냐, 너 빨갱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제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합 중국,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연방제고요. 독일도 연방제고요. 독일은 연방제로 통일을 했고요. 여러 나라의 연방제가 있는데 그 연방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연방제마다 특징이 다른데 연방제로 통일한 나라가 독일 말고 또 있습니다.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라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독일은 연방제로 통일한 다음에 굉장히 연방제가 잘 되고 있는데 보스니아랑 헤르게조비아는 거의 망했습니다. 연방제가 너무 잘 안 되고 그 연방제를 다 이렇게 다른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권력을 다 나눠줬는데 뭐 하나 바꾸려 그러면 세 군데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사이프러스가 조금 더 연방제를 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보스니아는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됐더라. 독일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런 것들을 해외 사례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제안을 해줬죠. 그래서 효율적인 연방제 운영 원칙이라든지 효율적인 연방제 운영을 위한 헌법기관은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또 한국으로 와서 보면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문의 연방제를 언급한 이유로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한 합의도 없고 세부 논의도 없고 우리가 연방제로 통일할지도 모르겠고 뭐 들어는 봤는데 약간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국가 권력 분배, 그 다음에 행정기관 구조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동유럽에서 오래 일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알바니아랑 코소보예요. 이제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있다가 독립되어서 나왔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어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과 굉장히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공산주의가 심했던 나라인데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인종이고 근데 이제 알바니아는 공산주의를 이제 폐지하고 시장 개방을 했고 바로 옆에 있는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두 나라가 나란히 있지만 통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뭐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방문도 하고 주말에는 뭐 나 이번 주말에는 알바니아 가서 놀다 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따로 뽑고 정부도 따로 있고 그냥 옆에 두 나라가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다만 이 두 나라가 이제 FTA를 가입을 해가지고 이 무역하는 것이 자유롭죠.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모든 목적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연합에 있는 여러 나라처럼 유럽연합의 한 부분으로 그냥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통합되는 단일제 국가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에 여러 그 국민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자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한국 국민 여론에 대해서 작년에 조사된 자료를 좀 봤는데 통일을 선호한다, 평화공존을 선호한다 이렇게 봤을 때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게 알바니아와 코소보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젊은 사람일수록 평화공존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한 단일 국가로 하는 경우는 한 17%, 18%, 그런데 평화공존하는 것은 64%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세대, 나이 드신 분일수록 통일을 선호하는 게 많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도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것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일에 대해서 연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토지 보상 말씀을 드렸는데 알바니아는 사이프러스는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이주를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통일되면, 거기 원래 내 집이었는데, 내가 내 집을 찾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 집을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며, 도대체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큰 문제였어요. 통일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이걸 한 2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협상하고 해가지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고, 이 비용은 어떻게 변상을 해줘야 되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집은 어떻게 뭐 금액을 산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체적인 실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이 그 국토의 3분의 1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집을 그렇게 내놔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배를 한다면 더 빨리 분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까지 한참 뭐 더 준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이프러스의 통일만큼 사이프러스에서만큼 중요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다. 뭐 남북한은 뭐 만약에 뭐 우리는 변상하지 않겠다고 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야 되는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요. 이제 통일을 하면은 당장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기간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정말 경제적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으면 북쪽에도 비슷한 게 있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냐가 이제 다시 문제죠. 또 당장 통일하자마자 바로 이걸 다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몇 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뭐 이랬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더 합의가 많았고 또 이런 돈에 대해서는 이제 각 나라 북남이 내는 방안도 있지만은 양측 다 그렇게 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외에서 빌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빌린다든지 혹은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근데 그 투자를 잘 유치하기 위해서 뭐 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의 아주 급격한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다양한 이런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재정 지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중립적인 곳이고 좀 더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더 잘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정치적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만약에 이제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가에 아직 가입도 할 수 없지만은 미가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북에서 개성공단 사람들을 나가게 하면은 그 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 미가라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이것은 일단 북한이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사이프러스 협상의 그 경험을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2년 반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정치와 경제는 닭과 달걀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사이프러스를 한 20번 정도 가면서 이제 워싱턴에 있으면서 이렇게 2년 반 동안 사이프러스 협상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거 통일하는 게 맥센스한데 정치적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못 하잖아요. 계속 협상이 결렬되고 뭐 옛날에는 뭐 토지 배상,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렇게 조금씩 뭐 옛날엔 또 처음에는 그 남북의 그 경제력 차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솔루션을 만들기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닭과 달걀의 관계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뭐 아니면 뭐 통상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제기구의 활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계속 해줘야 되고 사실은 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만약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힐러리 대통령이 됐으면은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것에도 좀 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다 이렇게 all stars need to be aligned.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낙관적이어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오래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반도를 돌아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 사이프러스를 보니까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이프러스 같은 그 조그마한 나라도 통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2, 3년 협상해가지고 겨우 왕래 허락 또 한 10년 지나서 또 2, 3년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토지 배상 뭐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한반도는 훨씬 더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막 우리 다 북한에 땅 사러 간다 막 이러시다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 뭐 통일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권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누군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꾸준히 통일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저는 개발협력이라는 것이 통일을 보는 한 가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이 더 잘 살게 된 다음에 이제 통일 방안이 뭐 같이 평화적 공존이든 뭐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도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몇 년 전에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보수 언론에서 더 막 북한에 땅 산다,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통일 준비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나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 의식 조사를 봤는데요. 과거에는 지원 대상이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북한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물론 이제 경계 대상도 높지만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고요. 협력 대상으로 북한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개발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니 세계은행 같은 건데, 이제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을 한국이 준다 그러면 북한이 안 받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면은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도 너 왜 계속 북한에 돈 퍼줘? 이러면은 우리가 퍼준 게 아니고 이 국제기구가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은행이나 뭐 AIIB나 이런 데는 미국이 대주주, 중국이 대주주, 그래서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이 북한개발은행은 한국이 대주주인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에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도 좀 같이 펀딩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이제 북한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걸 원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대북 제재 하에서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없다, 이런 게 문제인데, 당장은 이제 대북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지식 교류, 연구 교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그린 그로스 관련, 녹색 성장 관련해서 국제기구를 우리가 만들었고 인천 송도에 지금 있습니다. 뭐 그런 만들어 본 사례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역 두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UNDP가 1990년대 초반에 나진, 훈춘, 포시에트 이 삼각지를 경제 특구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2005년에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돈을 내는 공동기금으로 만들자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한도 나중에 탈퇴하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곳을 다시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북한 남북 교류, 남북 경협 기금이 지금 수출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더 잘 되도록 하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북한개발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은행에서 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은행의 멤버 국가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이제 언젠가 북한을 지원할 것을 대비를 해서 한국에 그런 사무소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부터 벌써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리스크를 지원해주는 미가와 같은 보험회사, 이것도 국제기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또 빨리 말했는데요. 이건 제가 사이프러스에서 사진을 찍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수도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그 분단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 평화라는 사인 앞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그 시민의 모습입니다. 사이프러스 같은 곳은 한 가지의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회는 올 수도 있다. 기회는 오지만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개발 협력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제 북한에 개발을 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때 기금이 들어가는 거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느냐를 보는 게 한 가지 기준이어야 될 거고, 또 다른 기준은 이게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개발하고 더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업은 민간이 가도 되잖아요. 짐 로저스가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 말고 손해는 안 보는데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 SOC 이런 데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놔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뭐 북한에 카지노 짓는 데 돈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철도를 짓는다 이러면은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국제대변인은 사실은 처음 생겼고 크게 그렇게 막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작년 4.15 총선 때 이제 혹자는 우리 외신 때문에 총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막 칭찬하는데 그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되게 잘했네 이러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국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고 그만큼 또 우리가 한국이 이제 더 또 큰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언론에서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모습을 해외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그것도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어떻게 해외에 보낼 것인가 이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외신 대변인은 일단 우리 당에 출입하는 외신 기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외신 기자 번호를 다 찾아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한 번씩. 당에도 우리가 가도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북전단 살포법이 이제 그 남북교류금지법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 법에 살포 금지에 대한 법을 만들었을 때 보수 언론에서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그 워싱턴에 있는 일부 싱크탱크 이런 데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왜 우리 생각에는 인권 탄압이 아니고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보내주는 정보가 실제로 북한 인권에 도움도 안 되면 이런 것을 좀 조목조목 굉장히 많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외신을 많이 뿌렸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제 이쪽 얘기도 듣다가 이쪽 얘기도 듣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조화로운 뷰를 세계에 보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쑥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다. 정당 외교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 막 나오고 한국의 패널로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니까 표가 잘 안 나서 저는 지역구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면은 그래 뭐 하다 왔냐 이러시면은 이제 우리 지역구랑은 좀 관련이 없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근데 미얀마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미얀마도 냈고 또 일본 관련해서 많이 냈죠. 일본이랑 많이 싸웠고. 저는 사실 일본에 악감정이 없는데 이제 그 일본 외신 기자들은 이제 저를 보면은 맨날 우리 욕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당의 그 입장을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에 무슨 한일 관계 위안부 관련된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영어로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정도 영어를 냈는데 이 외신 기자들 중에 영미권 기자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온 분도 있고 그렇죠. 중국 분도 있고 일본 분도 계신데 굳이 내가 영어로만 이렇게 내는 것도 이상하고 시간도 굉장히 아주 그 외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미묘한 거는 그렇죠.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논평 쓰는 시간보다 이 번역하는 시간이 더 많겠구나 이래서 그냥 딱 한국말로 딱 이제 내기로 했고, 실제로 외신 기자들도 파견 나오신 특파원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계시는 한국인 외신 기자들이 많으세요. 다들 한국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걸 개발 협력의 분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이념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그 10대 청소년들은 통일되면은 내가 서울에서 차 몰고 중국까지 건너갈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가 통일하면은 뭐 내가 음악하는데 북한 가가지고 공연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통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방제 얘기를 하셨죠. 두 번째는 그 다른 연방제로 한 나라들이 내전을 겪은 적이 있는지,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통일을 하지 않았고 연방제를 고려하고 있지만은 내전을 겪었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게 내전을 겪었던 사례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굉장히 다르고 역사적 경험이 달라서 한국이랑 뭐 똑같다 이런 나라는 없지만은 사실 분단을 하고 다시 통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나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멀쩡해 보이는 아일랜드 이런 나라도 굉장히 내전이 있었고 그런 경험은 많고 여러 이제 과거에는 더 나라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여러 이제 민족들이, 이탈리아만 해도 여러 부족 국가, 여러 조그마한 성나라였는데 그게 지금 통일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는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내전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생각보다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방제를 왜 한국은 하지 않냐?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그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너무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통일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방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은 그냥 반대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진도가 나갈 수 없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만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지 뭐 남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열려가지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진보 정권이 이제 재창출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초석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6년짜리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도 진보, 미국도 진보 정권을 잡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바이든 때 뭔가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 정권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